7장에서는요, 세포들 간의 신호 교환과 세포 내의 신호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5장까지 공부하면서요, 특별히 5장에서는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의 한 종류인 에너지 대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는 어떤 방식으로 조절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럼 세포 내에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물질 대사들이 있고요. 그런 물질 대사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물질 대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세포는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세포 생물인 경우에 우리 사람을 예를 든다면요, 우리 몸에는 수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들은요, 한 기관 내에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조직들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한 기관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기관은 다른 기관하고 또 협력해서 자신의 기능들을 수행을 하면서 기관들마다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할 때 그 기능들이 전체의 기관계의 이 기능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조절 물질이 필요한, 조정 체계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 여러 개의 기관계들은 나름대로 다시 또 여러 개의 기관계들과 협력해서 조화로운 기능들을 했을 때라야 우리 개체라고 하는 것, 우리 개체는 우리 오르가니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오르가니즘이라고 합니다. 개체를요. 이 개체의 의미는 유기체라는 거죠. 세포 한 개를 유기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세포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그러면서 각각이 조직화되어서 그렇게 해서 수많은 부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그 존재를 유기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각각의 구성 성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조화롭게 기능할 때 하나의 개체로서 생명 현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세포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조직에 있는 세포들하고 상호 연락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호교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들 간에는 신호교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신호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호를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 전달 물질들이 종류를 또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신호 전달 물질을 받은 세포들은 수용체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호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호 전달 물질과 수용체 단백질 간의 반응의 특성에 대해서 또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포 내의 신호 전달인데요. 세포가 신호 전달 물질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면 세포 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세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 전달 물질을 받은 세포가 반응을 하기까지의 그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 이것을 세포 내 신호 전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들 간의 신호 교환입니다. 두 가지 신호 교환 방식으로 구분하는데요. 직접 신호 교환과 그리고 간접 신호 교환입니다. 직접 신호 교환은 신호 물질인 신호 분자가 세포 간을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 동물 세포는 이 직접 신호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포들 사이에 세포 간 이음이 있는데 세포 간 이음 중에서 틈새 이음이 있습니다. 갭정션, 간격 연접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틈새 이음은 작은 통로입니다. 채널인 거죠.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신호 물질들은 이 크기가 비교적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작은 분자들은 이런 틈새 이음의 채널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신호에서 있는 한 세포에 있는 신호 분자가 틈새 이음을 통해서 이웃 세포로 바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포에 주어진 신호는 그대로 두 세포에
두 세포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한 세포의 신호가 다른 세포에도 똑같은 신호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직접 신호 교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방식이니까 이것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직접 신호 교환 방식으로요, 이것을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포 인식입니다. 세포 간 인식이라는 거죠. 세포막 표면에 이 물질이 신호 분자가 이 세포막 표면에 발현되어 있습니다. 돌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웃에 있는 세포가 수용체 단백질을 가지고서 결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세포 인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면은요, 이 신호가 바로 이 인접해 있는 주변 세포로 바로 들어가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직접 신호 교환 방식은 이 틈새임을 통한 신호 교환 방식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왜 이렇게 직접 신호 교환 방식에 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이 세포 인식을 직접 신호 교환 방식에다가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싶으냐면 간접 신호 교환 방식으로서 보고 싶은 겁니다. 세포가 이 돌출되는 이 분자는 이것은 하나의 신호 물질이 되는 것인데, 이 신호 물질이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세포막에 끼워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세포가 수용체 단백질을 통해서 결합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간 인식입니다. 그런데 신호 물질을 직접 이 이웃에 있는 세포로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용체 단백질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이 돌출되어 있는 분자하고 결합했을 때 세포 내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것이 세포 간 인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접 신호 교환 방식은요, 세포들이 화학 물질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한 세포가 신호 물질을 만들어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해내는 거죠. 그럼 이 분비된 이 신호 물질은 우리 몸의 순환계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 이 수용체 단백질을 가지고서 인식한 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세포 내에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세포들 간의 간접 신호 교환 방식인데, 이 방식하고 그렇게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단지 이 신호 전달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세포막에 끼워질 수도 있고 분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방식은 작용 범위가 매우 가깝습니다. 근접해 있는 세포들만이죠. 그런데 이 방식은 이 세포 외액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용 범위가 좀 넓은 것이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호교환 방식은, 직접 신호교환 방식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조직에서 신호교환 방식은 간접 신호교환 방식이고, 그 방식은 이렇게 신호 전달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거나 아니면 세포막에 결합한 상태로 돌출시키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간접 신호교환 방식을 가지고서 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신호전달 물질과 수용체 단백질입니다. 신호교환에서 한 세포는 신호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세포막에 발현하거나 또는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전달 물질은 세포막에 결합되어 있는 막결합 형태이거나 아니면 분비형,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분비형 신호물질. 네, 똑같은 신호물질이라도 이렇게 막결합형인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을 또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세포들은 수용체 단백질을 가지고서 신호전달 물질하고 결합을 하면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러한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특정 신호전달 물질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표적 세포라고 합니다. 주변에 다른 세포들도 있을 텐데 그 다른 세포에 수용체 단백질이 없다면 그러한 세포는 이제 비표적 세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표적 세포는 수용체 단백질이 없는 그런 세포,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표적 세포는 신호가 오더라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표적 세포만이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리간드라고는 이 개념이 자주 나올 건데요. 우리 리간드는 우리 물질 대사할 때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단백질에 결합하는 분자를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간드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생화학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에서 리간드는 단백질에 결합하는 분자인 겁니다. 그런데 화학에서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리간드를 흔히 배위자라고 합니다. 착화합물 또는 배위화합물로 생겨난 그 화합물에서 중심 원자하고 결합하는 원자나 분자를 배위자, 리간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 화합물이 있습니다. EDTA하고 그리고 금속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 금속 원소에 이 EDTA가 결합하게 되면은 이 금속 원소가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여러 종류의 이런 원자나 화학 그룹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아세틸기하고 결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에틸렌이라고는 이 구조에 아미노기하고 결합을 하면서 6개의 이 배위자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속 원소는, 이 특정한 이 금속 원소는 배위자, 리간드가 6개인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화학에서의 이 리간드의 개념이고, 생물 화학에서는 바이오케미스트리를 생물화학 또는 생화학이라고 합니다. 생화학에서 리간드 하면 그것은 단백질에 결합하는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 통로를 공부할 때에 이 관문 통로 하지 않았습니까? 관문 통로의 3가지 유형에서 그때 리간드 작동 관문 통로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 관문 통로, 이온 통로는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단백질이 관문 통로인데 화학 신호 전달 물질이 결합했을 때, 화학 물질이 와서 결합을 했을 때 이온 통로의 관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이러한 관문 통로의 유형을 리간드 작동 관문 통로라고 했죠. 통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결합을 했으니까 그것은 리간드 작동이라는 거죠. 리간드에 의해서, 화학 물질에 의해서 관문이 열리거나 닫힐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호 전달 물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 전달 물질, 보통 메신저라고, 생물에서는 메신저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호 전달 물질은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고 또 화학 구조에 따라서도 구분합니다. 기능적 구분은 생물체 내에서 신호 전달 물질이 작용 범위가 어디냐 또는 분비 세포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기능적 구분을 한 5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또는 자가 분비 또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신경 호르몬, 이렇게 5 종류로 구분을 하고요. 화학적 구분은 신호 전달 물질이 화학 구조에 따라서,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한 8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아미노산, 아민, 펩티드, 스테로이드, 에이코사나이드, 퓨린, 기체. 우리가 1장에서 거의 대부분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기능적 구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적 구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주변 분비 물질입니다. 파라크린요. 한 조직의 세포에서 분비된 신호 물질이 주변에 있는 다른 조직의 세포들로 확산해서 작용하게 되면 주변 분비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기관 내에는 여러 조직이 이 4개의 조직들로 보통 구성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조직의 세포들은 같은 세포들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같은 종류의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의 세포가 같은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하면 주변에 있던 다른 조직의 세포들이 그 신호 전달 물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변으로만 확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비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용 범위가 분비 세포의 주변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간질액을 통해서 확산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가 분비 물질은요,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했어요. 그런데 그 신호 전달 물질의 수용체 단백질을 자기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가 분비 물질이라고 부른 겁니다. 오토크린.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은요, 신경세포라야 됩니다. 일단은 분비세포가 신경세포라야 되고요. 신경세포는 이 세포 핵이 있는 부분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을 하고, 그리고는 축사 끝부분에, 이 축사 종말인데 거기에 신경 전달 물질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 축사 종말을 이용해서 다른 표적 세포하고 수용체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세포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은 시냅스, 또 신경세포가 다른 세포들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연접, 정션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용체 세포를 가지고 있는 표적 세포는요, 수용체 단백질을 어디에 갖고 있느냐? 이 축삭 종말하고 붙어 있는 그 한정된 부위에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연결인 경우에는 이 축삭 종말은 이 표적 세포하고 매우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삭 종말에서 분비되는 그 신호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은 그 특정 부위에만 한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포인트죠. 한 포인트에만 이 신호 물질을 분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일단은 분비세포가 신경세포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특정 부위에만 분비한 경우에, 이런 경우를 이 부위가 신경세포끼리라면 시냅스라서 시냅스 틈새, 아니면 뭐 일종의 신경 근육 뭐 접합 이러면은 그 부분에서만 이 특정한 부위에 분비한 경우가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은 매우 정밀하게 우리 세포들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이 신호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었는데, 그 신호 물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전신을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신호 전달 물질들은 크기가 보통 작거든요. 작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에 다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부위에는 표적세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표적세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체가 없는 비표적세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표적세포에만 작용하게 되는 거죠. 전신에 작용하는 경우가 호르몬이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을 혈액을 통해서 작용하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작용하는 이러한 신호 전달 물질을, 전신에 작용하는 거겠죠. 이러한 신호 전달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고, 그 호르몬의 분비 주체는 뇌분비세포인 겁니다. 뇌분비세포가 혈액으로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작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호르몬이 되는 겁니다. 전신에 작용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신경 호르몬은요, 호르몬인데 분비세포가, 이 뇌분비세포는 일종의 상피세포의 한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 분비세포가 신경세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분비세포에서 분비된 신호전달 물질이 혈액을 통해서 작용하게 되면 그때는 신경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경호르몬은 호르몬의 어떻게 보면 서브 타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능적 구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의 개념, 어떻게 어떤 범위에서 작용하느냐, 또 분비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화학적 특성인 것이죠. 이 구성 성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세틸콜린, 아미노산, 아민, 펩티드, 크기가 크면 단백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에이코사노이드와 또 카나비노이드, 그리고 퓨린, 기체, 이런 8가지를 순서대로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를 가지면 아미노산이라고 했죠. 중심탄소, 즉 알파탄소에 아미노과 카르복실을 가진 경우, 아세틸콜린은 초산과 콜린으로 된 것. 아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 유도체인데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펩티드는 당연히 아미노산 중합체겠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 유도체. 아민은 아미노산 유도체. 에이코사노이드는 인지질에서 만들어집니다. 인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지질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고요. 퓨린은 퓨린 염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강 보면은 이 정도입니다. 아데노신부터 AMP, ADP, ATP, 그리고 구아닌 염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GTP, 이 정도가 신호전달 물질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기체로서는 산화질소와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신호전달 물질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호전달 물질들은 크기가 작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펩티드, 단백질 신호전달 물질 크기는 다양합니다. 이 펩티드는 아미노산 중합체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이 TRH,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인데요. 이것은 아미노산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펩티드 신호전달 물질입니다. 큰 것은 아미노산이 340개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레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콩팥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입니다. 레닌이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아미노산 3개에서부터 340개 정도까지 결합해서 생기는 아미노산 중합체, 그렇습니다.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신호전달 물질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펩티드 신호전달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학적인 구조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은요, 아세틱 애시드, 초산기유, 초산과 그리고 콜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콜린은 우리 인지질 할 때 살펴봤습니다. 포스파티딜 콜린, 포스파티딜에다가 그러니까 인산화합물에 거기에 콜린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콜린은 이렇게 알코올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콜린이죠. 여기 끝에 OH가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초산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CH3COOH인데 CH3COOH의 OH와 그리고 콜린의 OH 사이에서 탈수 축합 반응에서 이러한 그 에스테르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 이게 아세틸콜린이 되겠습니다. 자, 아세틸콜린 이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신호 전달 물질로서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라면은 우리 중심탄소 알파탄소의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그리고 수소 원자 한 개를 같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알기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알기가 다른 건데 우리 20종류의 그 단백질 만드는 아미노산 중에서 이 신호전달 물질로 사용되는 이러한 그 아미노산은요,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글리신, 이 3종류입니다. 이 3종류고, 그리고 아미노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갑상샘 호르몬입니다. 우리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미노산에서 아미노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백질 합성에는 사용되지 않는 거죠. 갑상샘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가바라고 하는 또 아미노산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가바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탄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아미노산에다가 분류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것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바는요, 감마 아미노 부티릭 애시드의 약자입니다. 감마의 G, 아미노 애시드, 감마 아미노 부티릭 애시드, 줄여서 가바.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가바라고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아미노산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 탄소가 4개로 되어 있는 이러한 유기산이면 부티릭산이죠. 이게 부티릭산입니다. 탄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트가 되겠죠. 카르복실기 가졌으니까 부티릭산인 겁니다. 근데 부티릭산인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아미노기가 붙은 겁니다. 여기가 아미노기가 붙었거든요. 아미노기가 붙었으니까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
여기가 카르복실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알파지요, 베타, 감마입니다. 감마 탄소 위치에 아미노기가 붙은 부티릭 애시드. 그래서 감마 아미노 부티릭 애시드, 줄여서 가바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아미노산에다가 분류하게 됐느냐? 이 아미노기가 여기에 있는 알파 탄소에 와서 붙고 여기에 있는 수소 원자가 이쪽에 한 개 와 있게 되면 서로 간에는 뭐가 될까요?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알파 자리에 붙어 있는 이 아미노 부티릭산, 아미노 부티릭산하고 이 감마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서로가 이성질체입니다. 여기에 붙었다고 가정을 하면 아미노산이죠. 그것하고 이성질체라서 아미노산에 끼워주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인 신호전달 물질,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그리고 글리신, 그리고 가바, 이것이 4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갑상샘 호르몬도 이거 아미노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 5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화학적 기능, 화학적 구분으로서 아민입니다. 아민이면은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민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아미노산 유두체라 그랬습니다. 아미노산 유두체니까 아미노산에서 생겨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페닐알라닌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생성되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 페닐알라닌하고 아미노산 티로신하고는 여기 벤젠 고리에다가 여기 수상기가 하나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페닐알라닌으로부터 티로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닐알라닌에다가 여기에 수상기를 붙여주는 효소에서 티로신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닐알라닌을 먹으면 티로신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티로신 아미노산이에요. 여기에서 카르복실기를 떼버리면 아미노산인데 아민기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민이라고는 신호전달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미노산에서 카르복실기가 제거되면 그냥 아민이 되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민에는요, 카테콜라민 몇 가지 안 됩니다. 아민에는 카테콜라민, 세로토닌, 히스타민 이 정도의 이 신호 전달 물질이 있으니까 카테콜라민과 세로토닌, 히스타민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테콜라민은 뭐냐면요, 여기 티로신에 보면은 이 알기 중에 여기 벤젠 이 고리거든요.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는, 하나씩 다 결합되어 있는 이 고리에 수상기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보통 페놀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것만은 페놀입니다. 벤젠에다가 수상기 하나 붙은 것이 페놀이거든요. 이 페놀 고리에다가, 이 페놀에다가 여기에 수상기가 한 개가 더 붙은 것, 벤젠 고리에 수상기가 이젠 2개가 붙었거든요. 이 2개가 붙은 이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면 카테콜이라고 합니다. 카테콜에서 아미노기를 가졌습니다. 카테콜이라고 하는 이 고리 구조에서 곁가지가 있는데 곁가지에 거기 탄소 골격에서 아미노기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붙어 있던 카르복실기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수상기가 한 개 더 붙은 것이 그게 도파민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름을 왜 도파라고 불렀는지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구조가 도파민인데요. 이 보겠습니다. 그 티로신에 수상기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상기가 2개가 붙은 거잖아요. 수상기가 2개 붙은 것을 뭐라고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수상기가 2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티로신 이 구조에 수상기 1개가 더 붙으면 페닐알라닌에 수상기가 2개가 붙은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디히드록시 페닐알라닌이죠. 페닐알라닌에 히드록시가 2개 수상기가 2개 붙었으니까 다이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 그래서 다이의 D, 하이드록시의 O를 가져왔습니다. 이름 부르기 좋으라고 O를 가져왔거든요. DO.
페닐알라닌 합치면 도파입니다. 이 구조가 도파고요. 이 도파에서 카르복실기를 제거하면 도파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카테콜라민의 한 종류입니다. 이 도파민에서요, 여기 이 두 번째 탄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탄소에다가 여기에다가 수산기를 붙여놨습니다. 수산기를 붙여놓으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호 전달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르에피네프린을 보면은 여기에 끝부분에 아미노기 있지 않습니까? 아미노기에서 수소 원자 한 개 대신에 메칠기로 바뀌었습니다. 메칠 노르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종류가 똑같이 카테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민이라는 거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 세 종류를 카테콜 아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교감신경계에서 분비되는 신호전달 물질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종류의 아민은요, 세로토닌과 그리고 히스타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도 아미노산 유도체입니다. 세로토닌의 이 아미노산 원형은 뭐냐면 트립토판입니다. 이 트립토판인데요. 이 트립토판에서 여기가 5번 탄소 자리거든요. 5번 탄소 자리에 수산기를 붙여놨습니다. 수산기를 붙여놓고 그리고는 카르복실기는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민에서는 카르복실기가 제거되는 것은 기본인 겁니다. 카르복실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약간 변형된 것도 있고 변형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트립토판에서 카르복실기를 제거하고 그리고는 약간 변형시켜 놨지요, 알기를. 그래서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에서 카르복실기가 제거됐으니까 트립타민입니다. 그래서 5HT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것을 흔히 보통 이름으로서 세로토닌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 아미노산에서 생겨난 유도된 신호 전달 물질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 아민,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은 아미노산 히스티딘의 유도체입니다. 히스티딘입니다. 고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에서 이 알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카르복실기만 떼냈습니다. 카르복실기만 떼내면 그냥 바로 히스타민이 되는 겁니다. 가장 변형이 간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크게는 세 종류죠. 카테콜라민, 세로토닌, 히스타민. 카테콜라민에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렇게 세 종류 해서 다 합치면은 5종류. 크게는 세 종류. 카테콜라민, 세로토닌, 히스타민. 이렇게 화학적 구조 세 번째까지 봤고요. 이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우린 스테로이드는 이 1장에서 우리 지질할 때 공부했으니까요. 콜레스테롤 가지고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에서 이 4개의 링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러면서 OH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스테롤이고 여기에 격가지가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구조가 스테롤이거든요. 이 스테롤을 변형시켜서 생겨난 신호전달 물질이라서 스테로이드라고 한 겁니다. 여러 가지들 우리 살폈으니까 지나가죠. 그 다음에 에이코사노이드는 지방산인데 변형된 지방산이라 그랬죠. 탄소는 20개로 되어 있는 것. 프로스타글란딘 그리고 트럼복산 이거 우리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종류가 한 5종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카나비노이드라고 하는 것은요. 지질에서 물론 이 에이코사노이드도 인지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카나비노이드도 인지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카나비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카나비놀 유도체입니다. 카나비놀하고 유사한 물질이 카나비노이드가 되겠습니다. 카나비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은 마리화나의 성분입니다. 약물 성분이거든요. 마약의 한 종류죠. 이 카나비노이드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우리 몸의 신호 전달 물질이 카나비노이드인 건데 카나비노이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난다마이드하고 그리고 2AG 아라키도노 글리세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카나비놀의 유도체라고 생각하면 될, 이 카나비놀의 유도체인 카나비노이드 마약 성분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퓨린, 아데닌 갖고 있거나 구아닌 갖고 있는데 이 아데노신부터 시작해서 AMP, ADP, ATP까지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구아닌 염기 가진 것은 이제 GTP만이 신호전달 물질로 작용하더라.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호전달 물질이 혈액으로 분비되는 경우라면 호르몬이겠죠. 호르몬이나 신경 호르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신호전달 물질이 호르몬이 혈액으로 들어갔을 때는 혈액에서 어떻게 운반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이런 화학 물질은 수용성인 것과 그리고 지용성으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혈액으로 들어간 이 호르몬 신호 전달 물질은 수용성이라면 혈액에 녹았겠죠. 녹아서 운반되는 겁니다. 단백질 호르몬 수용성이지 않습니까? 단백질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유로운 상태로 이동하고 모세혈관 만나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용성 신호 전달 물질이 혈액으로 분비가 되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혈액 속에는 운반 단백질이 혈장에는 우리 단백질, 지용성 물질들을 결합해서 운반하는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 운반 단백질에 결합해서 운반됩니다. 한 99%가 혈액으로 들어간 호르몬의 99%는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운반되고 한 1% 이하가 아주 극소량이죠. 극소량이 자유로운 상태로 운반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면 이 자유로운 이 지용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혈관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 이 결합 자체는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가역 반응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이제 혈관 밖으로 나가면 운반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이런 지용성 이 호르몬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떨어져 나와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으로 운반된 이 호르몬들이 혈액 속에서 있을 때에 이런 그 수용성 호르몬들은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전신을 돌고 나면은요 거의 표적세포에 작용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들이 나가버렸겠죠. 그런데 지용성인 경우에는 여러 번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액에서 없어지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효과가 오랫동안 가는 것이고요. 수용성 이런 그 신호 전달 물질, 수용성 호르몬들은 단시간 내에 빨리 끝나버리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